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6월 2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정말 악몽 같은 지난 한 주가 지나가고 그래도 미국 시장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그죠? 상승을 하면서 약간 뭐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어제 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도 그 강방천 회장님 강방천 회장님 만났었는데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네. 우리가 가치 측정이나 가치 추정 이런 거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회의를 쭉 해봤지만 그죠? 미래에 대한 그 수요, 미래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 DCF 모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치 추정을 하지만 가치 추정보다는 가격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어제 상당히 좀 큰 교훈, 가르침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합리적인 가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뭐 좀 트레일링으로 보더라도 트레일링 뭐 PER이나 PBR은 이미 다 나온 데이터로 나오는 가치니까 가치와 가격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최상무께서 매주 월요일 날 이 S&P 500하고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힘을 얻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S&P 500이 15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쭉 훑어주시죠. 어쨌든 지난주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의 트리거는 미시간 대학에서 집계하는 물가가 있는데 그 1년치하고 5년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물가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별로 평소에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지표들까지 좀 주의 있게 봤는데 그 지표가 예상보다 좀 덜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다는 게 물가가 기대치가 기대치보다 물가가 좀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가격도 싸진 틈을 타서 스마트 머니들이 좀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그 S&P 500의 상승률은 6.4%를 기록했고 EPS는 0%, 약간 그 미세하게 보면은 조금 빠졌는데요. 마이너스 0.02 뭐 요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그 빠진 요인에 대해서 밑에서 좀 살펴보면서 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최근에 5일 기준으로 해보면은 다 올랐습니다. 어쨌든 그 S&P 500이 6% 오르는 동안 애플 8.9%, 마이크로소프트 9%, 구글 11%, 아마존 12%, 테슬라 15%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주들이 10% 내외 정도 올랐고요. 그간 뭐 소비주라고 대표 소비주인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도 8% 정도 올랐습니다. 에너지 쪽은 최근에 유가가 좀 안 좋으면서 엑슨모빌 4.9%가 하락을 했고요. 유일하게 지난주 주간으로 빠진 섹터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이익 추정치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테슬라가 0.2% 정도 빠졌는데 테슬라 판매 데이터가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올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또 중국에서 락다운 영향을 받았을 거란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하향된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경기 소비재 홈빌더들이나 크루즈,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작은 시총들에서 이익 추정치가 빠지면서 경기 소비재 전체 이익 추정치가 지난주 주간 단위로 0.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 섹터 내 주요 종목이 빠졌다기보다는 밑에 이제 하위 종목들의 추정치가 뒤늦게 하향이 되면서 빠진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D로 S&P 500은 17.9%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forward EPS는 7.4% YTD로 상향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6월 24일 기준으로 PER은 16.35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15배대까지 내려왔던 것이 지난주에 주가가 좀 오르면서 16배까지 올라왔고요. PBR은 3.89배에 거래되고 있고 ROE는 23.8%,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은 상당히 낮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 22배, 마이크로소프트 25배, 구글이 17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마존 43.9배, 메타 12.1배, 테슬라는 50배 밑으로 빠졌다가 54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30배 미만인 29.2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금리, 물가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 안정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 가장 그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비트코인이 17,000불까지 빠졌다가 2만 불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뭐 상승률은 뭐 8%에서 7%, 11% 이렇게 해서 되게 그동안 낙폭을 상당히 빠르게 일정 부분 회복한 느낌이고요. WTI는 1.8%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자유소비재 섹터의 이익 추정치가 0.5% 빠진 걸로 돼 있는데, 꽤 그 전체 섹터의 이익 추정치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소비재 섹터도 그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유소비재 섹터의 어떤 부분이 그 이익 추정치가 좀 깨졌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옆에 이익 추정치 동향을 좀 세분화해서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0.2%, 제일 가장자리 오른쪽 숫자만 보시면 되는데 0.2% 주간으로 깨졌고요. 나이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인데 1.4%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 DR 호튼이라든지 레나라든지 NVR 그리고 폴티그룹, 이런 주식들이 지금 홈빌더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홈빌더 섹터 옆에 보시면은 주간 기준으로 3%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뒤늦게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기지 금리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고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일제히 목표가가 그 주요 글로벌 IB들에 의해서 하향이 됐었는데요. 그게 지금 반영됐는데, 이를테면 디아로튼 같은 경우 3.2%가 주간 기준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레나그룹도 4.3%, NVR도 2.6%, 그리고 폴티그룹도 2.5%. 그래서 2~3%씩 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유소비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 자유소비재 sek터의 이익 추정치 하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리고 카니발도 역시 증권사들이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확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반영이 됐는데, 이를테면 카니발 같은 경우 25%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마이너스 8.7%가 하향이 됐고, 그리고 노르지안 크루즈 같은 경우가 10%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주말에 그 CCL 카니발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제 실적은 그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나 현재 상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지난주 상승률이 상당히 가팔랐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우려했던 만큼 주가가 빠져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뒤늦게 이제 실적을
낮추면서 실제 실적을 까보니까 실제치는 그 예상보다 하회했다고 하더라도 상황 자체를 갖다가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좋게 주면은 2분기 실적이 실제로 예상치보다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일부 섹터에 한해서는. 그리고 뭐 예. 주가가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 주간 단위로 24% 올란 걸로 나오는데 예. 실질적으로 3개월 주가 보면 마이너스 41%거든요. 예. 이미 이렇게 이익이 빠질 거라는 걸 예. 고유가 상황하고 예. 그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 때문에 또 리오프닝 되면서 카니발 수요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카니발의 예약률이 과거 2019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회복 못하고 있는 점 예. 뭐 등등을 반영해서 주가가 이미 너무 먼저 선반영을 한 것 같아요. 예. 약간 뭐 좀 뉴스에 팔아라. 예. 오히려 그러니까 악재인데 예. 악재 그동안에 그걸 다 반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예. 오히려 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예. 뉴스에 오히려 이제 이익 실현하는 예. 뭐 그런 주가 흐름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재밌는 현상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주가 빠지는 거 보고 있다가 참다 못 참고 결국 실적을 하향 조정하니까 그 진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는.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나오지만 이게 그 애널리스트의 보수주의거든요. 네. 실제로 상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뷰를 고집하고 있다가 그 결국에는 막판에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을 한 다음에 하고. 추정치를 고치면서 네. 이제 엇박자를 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홈빌더하고 그 크루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른 그 기업 이 섹터 내에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가이던스를 봐야 되겠지만 약간 좀 뭐 애널리스트가 뒷북으로 예. 추정치를 하향한 거 아닌지 이미 벌써 하향을 했어야 되는데 주가가 웬만큼 다 빠지고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하향 조정하니까 이제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그렇네요.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27% 지난주에 오르고 예. 하면서 약간 그래도 가장 이제 지금 재무 구조가 취약한 그런 업종인데 예. 주가가 20% 이상 전후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는 약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과도했고 예. 좀 바닥 그죠? 좀 예. 바닥 치고 돌아서는 그런 느낌도 주네요. 보니까. 뭐 일부 뭐 분들은 또 데드캣 바운스라고 폄하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주가 하락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들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최근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10년물 미국채 금리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이 3.5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와서 3.13%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한 9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그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bp 정도 하락해서 2.57%를 기록하고 있고요. 4월 21일 날 3%를 넘겼다가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실질 금리는 그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 0.56%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보면은 거의 그 BP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것이 0.07%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는 2bp 정도 올랐고요. 회사채 그 무디스 등급 무디스가 평가하는 AA, AAA 등급은 4.21%로 이것도 한 20bp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피크아웃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BAA 등급, 좀 위험한 등급도 5.29%로 주간 기준으로 12bp 정도 빠졌는데 지금 보면은 하이힐드도 보면은
8.32%, 13bp가 빠지긴 했지만 그 우량한 회사채보다는 좀 덜 빠지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더구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5.18%로 주간 기준으로 3bp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약간 부실한 기업, 체력이 약한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약간 기피 현상, 그리고 채권 중에서도 우량 채권으로 좀 돈이 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좀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금리가 낮을 때는 아주 위험한 채권이나 이런 데까지 몰리면서 하이힐드조차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품 시장에서 유가가 107.6불을 기록하면서 거의 120불까지 갔다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리그 카운트도 주간 기준으로 10기 정도 늘어서 564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공급 사이드에 어떤 그 차질이 좀 해소되고 있다는, 약간 해소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리 가격이 지금 주간 기준으로 6.4% 빠져서 3.76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하락세가 좀 가파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상품 가격의 하락이 인플레를 좀 완화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것도 있어서 인플레이션 완화와 경기 둔화 이 두 팩터의 어느 중간점에서 균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환 시장에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와서 104.19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0.5%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0.2% 주간 기준으로 빠져서 1288.9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빠진 거예요? 예, 주간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그 일반적으로 보는 환율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역외 환율까지 예. 감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수렴할 것 같은데 좀 지켜보시죠.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가까이 찍었다가 예. 이제 3.07 정도 빠졌다가 그죠? 예. 어제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 상황을 보면서 결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빠지고 예. 그리고 오히려 2019년도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1.5까지 빠지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뭐 그런 부분이 결국은 2018년 연말에도 물가 공포였기 때문에 예. 물가 금리 공포였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똑같은 이제 그림으로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금리는 빠지고 주가는 반등을 하긴 했어요. 예.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 건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내년 5월 6월 달이면 이 YOY로 봤을 때 물가 지표가 오히려 굉장히 이제 좀 CPI든 PPI든 낮게 잡히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워낙 베이스가 높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한 4, 5, 6월 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조금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비관론자 분들도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예. 경기를. 예.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2% 뭐 초반, 1%대 후반까지도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2019년 상황하고 거의 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좀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또 따라 네. 달려 있고 연준이 또 약간 이전에 했던 오류를 저질러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금리를 올리거나 또 뭐 그 시기 자체를 좀 잘못 네. 잡으면은 또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금리가 세게 오르긴 어렵다. 최소한 이제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구리 가격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구리를 닥터 카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 신문 봅시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구리가 2016년, 17년, 18년 지금 가져오신 차트 보더라도 2018년 하반기 되면 구리 가격이 먼저 빠져요. 2018년 하반기에 물가 때문에 그렇게 뭐 난리를 쳤지만 실제적으로는 유가도 있지만 구리가 가장 먼저 빠집니다. 구리가 가장 먼저 빠지고 2020년 초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잖아요. 구리 가격이 2019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돼 있는 2.7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10년물 국제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안정된 모습을 구리가 제일 먼저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리 가격이 4달러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게 베이스가 깨지는지 그걸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일단 뭐 10몇 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코스피 좀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네, 코스피 보면은 미국 시장은 달리 코스피는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가 0.6% 하락을 했는데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로 인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하향치를 조정하는 그 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일주일간 추정치가 각각 2% 중반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그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LG화학 이런 그 시총 상위주들이 지난주에 조정을 2%에서 5% 정도 받았는데 반면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이 자동차 섹터의 대표 종목은 1.8%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에 보면은 뭐 현대차를 좋게 평가하는 네. 뉴스플로도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잘 버티네요. 예, 보니까. 상당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4% 정도 올랐고요. KB금융은 6% 정도 빠졌습니다. 이익 전망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 닉스가 지금 2% 중반대에 하향 조정이 1주 만에 되는데 꽤 큰 폭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마이크론 실적이나 관련 그 예비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에 따라서 좀 출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YTD로 코스피는 20.5%가 하락을 했고 EPS는 2.2% 하향이 됐습니다. 6월 24일 기준으로 보면은 PER은 코스피 기준으로 8.95배, PBR은 0.9배, 그리고 ROE는 10.04%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업 PER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전자 8배, 뭐 SK 하이닉스 5배, LG화학 14배, 네이버 카카오도 27배 수준에서 좀 더 내려와서 24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각각 6.4배, 5.6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마이너한 이슈일 것 같긴 한데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배당 낙일이 6월 29일이고요. 예. 왜냐하면 기준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네. 6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주식을 들고 있어야 중간 배당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9일 아침에 중간 배당락이 있게 되고요. 근데 배당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전보다 대형주 중심으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어떤 기업들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포스코홀딩스, 예. KB금융, SK텔레콤 이런 대표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했는데
이 기업들은 1분기에도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요 기업들은 분기 배당을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용 관련한 증시 주변 자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 국채금리를 비롯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뭐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서 국내 금리 좀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은 지금 3.64%입니다. 그래서 3.64%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한 50bp가 좀 높은 편이고요. 3년물 금리는 3.52% 정도 되고요. 미국 금리 빠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금리도 지난주에 20bp 내외로 빠졌고요. 지금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예.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채권 가격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예.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 뭐 예. 이런 우려도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은 3.64네요. 예, 3.64%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3.13 예, 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 똑같은 듀레이션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네. 뭐 그런 우려는 조금 확대 해석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차는 많이 축소가 됐는데 많이 확대됐을 때는 한 30bp, 뭐 40bp까지 갔었는데 지금 0.12%고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들이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은 투자재탁금이 계속 60조대를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57조로 앞자리 수가 좀 바뀌었고요. 지난주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신용융자도 거의 그 최근에 22조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19.2조 원으로 빠졌는데 이게 일주일간 1.1조 원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들리는 얘기들 보시면은 확인하시면은 뭐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이게 그 일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보면 뭐 19조도 갔다가 15조도 갔다가 뭐 이런 좀 약간 성격에 따라서 그날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보자면 14.8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거래소가 8.5조 원, 코스닥이 6.3조 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냥 금요일로 따지면 4.1조 원인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좀씩 몇 조씩 이렇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일평균 거래대금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지금 거래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하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향하는 추세가 언제 멈출지가 좀 관건인데 지금 수준 정도가 바닥이라면은 사실은 증권주 같은 경우도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차트가 조금 재밌는 게 그 코로나 때 또 같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예. 그 코로나 보시면 코로나 상황이 있고 V자 패턴으로 이제 코스피가 올라올 때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면서 올라오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많이 빠졌고 기술적 반등 등등 하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단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가격은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가 별로 이제 소강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풋콜 레이쇼를 보면 한 2,500까지는 반등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2,400만 되더라도
상당히 매물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지는 거에 대비해서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이제 지수가 2,500까지 가려면 거래가 아마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때 되면 아마 거래 대금이 한 3조에서 25조까지도 터지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 코로나 직후처럼 매물을 강하게 소화하면서 올라가는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용융자가 25조가 넘었다가 이제 18조대가 됐었어요. 그게 지금 19.2조로 나오는데 여기서 저도 신용이 도대체 얼마까지 털릴까 요게 아이디어가 없었다가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슈카가 요 고객 예탁금 얘기를 하면서 예. 맞아 그렇지 예탁금이 예전에는 보시다시피 코로나 전에 보면 고객 예탁금이 30조가 안 됐어요. 안 됐던 예탁금이 이번에 거의 80조 갔다가 지금 57조거든요. 그러면 이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계좌에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주식 안 사고 남겨둔 예수금이죠. 그래서 제가 신용융자가 아직까지 19조나 남았어? 이게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아니 뭐야 예탁금이 여전히 57조나 딱 버티고 있네. 이걸 보면서 신용융자가 다 털리지는 않겠구나. 과거에도 신용융자가 뭐 4조에서 10조 왔다 갔다 할 때 4조 밑으로 잘 안 갔듯이 이번에는 전체적인 이제 투자자 예탁금까지 합쳐서 이 증시의 유동성이 조금 레벨업 돼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이 투자자 예탁금이 신용매물의 하나의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뭐 그냥 기계적이지만 신용 투자자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을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 투자자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요걸 한번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계산해 가지고 내일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